오늘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물난리는 났지만 올 여름은 성격상 마른 장마입니다. 예. 여름 장마철 비로 댐 저수지를 채웠다가 1년 내내 사용해야 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봄, 여름 내내 가뭄 들고 여름 끝에 잠깐 며칠 동안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붓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나쁜 장마 형태죠. 맞아요. 6월 장마는 쌀창고, 7월 장마는 죽창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음력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6월에 장마비가 제대로 내리면 정말 농사에 도움이 되지만 7월에 이렇게 끝무렵에 장마 드는 거는 이건 진짜 죽 끓여 먹으라고 이제 궁핍해지는 장마다. 비 온다는 일기예보는 많았습니다. 일기예보대로 비는 내렸어요. 그런데 너무 적게 내립니다. 조금 내리고 조금 내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지금 전국 다목적댐의 저수율이 평균 48% 조금 넘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고. 비 내리는 형태를 문제 삼았습니다만 다목적댐의 위치도 나쁩니다. 위치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밑에 있어야 물을 가둬두는데 위에 있는 게 많아요. 그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기상학적으로는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좀 밀어 올려야 될 북태평양 고기압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힘이 딸려가지고 밀어 올리질 못하니까 장마 전선이 오다 말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전부 다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중호우와 피해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갑작스럽게 2시간, 3시간 만에 제2의 도시 부산이 잠겨버리는 이 상황. 그렇습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여름비가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1980년대는 대충 비가 700mm 수준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니까 750mm 늘었는데 2011년에 1000mm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 석 달, 넉 달에 걸쳐서 700 오던 것이 보름 사이에 한 1000 정도 온다 그러면 사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시간당 우리가 30mm 이상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1980년대하고 2000년대를 비교해보면요. 20년 사이에 집중호우가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내리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확률이 확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 하천과 강, 하수도, 폭우시의 교통통제, 재난예방 시스템이 완전히 집중폭우에 대비한 스타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했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그 기후 스타일에 맞게 우리는 뭘 정비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 이번에 부산 경남 피해 보면서 하수관 좀 크게 마련해 놨으면 저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좀 북한 땅굴 파듯이 크게 파놓으면 다 흘러내려갈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요. 큰 강과 바다로까지 내린 빗물을 끌어내리는 그 하수관을 크게 키우려면 정말 예산하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근데 하수구 있는 데를 땅을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빈 공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어요. 왜요 그거는? 통신망, 전력망, 지하철 막 이래가지고 더 이상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 그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체증을 생각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사실 도시의 상하수도 공사라는 게 어마어마한 작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도시를 한다면 먼저 대형 상하수도관을 묻고 그걸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길을 내고 건물을 짓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너무나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서 갑자기 커진 도시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터널을 뚫어서 하수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장마철에 한 번이나 2번 딱 쓰고 1년 내내 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의 효율 따져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적절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빗물을 다 바다로 쏟아붓는 건 정말 낭비인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 사용한 물까지 포함해서 물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서 물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까지 이번에 물 관리에 묶어가지고 함께 계획을 해야 됩니다. 블루 골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블루 골드. 그러니까 물 산업이 물이 굉장히 이게 돈이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수지도 마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마르고 그러면 빗물이 내리면 모든 도시에서 빗물을 받아갖고 다시 써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빗물을 다시 사람이 그냥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죠. 그래요. OECD가 세계 4대 기반시설 산업을 삼을 때 첫째 교통통신, 전기, 그다음이 물입니다.
이렇게 여지껏 해왔는데 이 4대 기반시설 산업 중에서 앞으로 가장 투자가 늘어날 산업이 물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세계 물시장 규모는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곧 8천에서 9천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비중이 여기서 얼마나 될까? 뭐 세계 10대 뭐 산업국가에 들어간다, 수출국가에 들어간다지만 우리의 물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0.4%밖에 아직 안 됩니다. 0.4%요? 예. 우리나라 물시장 규모는 한 26조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상하수도 빼면은 별게 없어요. 그리고 먹는 샘물 정도가 있고 좀 더 부품, 소재, 서비스에서 물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마다 또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대구 지역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으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돼 있어요. 여기가 물산업의 허브가 되는 거죠. 연구, 개발, 물에 대한 검사, 인증 작업,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산업의 창업. 대구 지역을 그렇게 물산업 네. 클러스터로 만든 뭐 이유는 선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약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출, 해외 진출까지 여기에 이제 허브가 모이게 되는데 2020년까지 물산업의 강국이 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또 나섰어요. 제주도도 2007년에 물산업을 제주도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라고 해서 세계 10대 브랜드로 제주 3다수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맥주를 만드는 것. 경기도도 나섰어요. 21세기 물산업의 메카는 경기도다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좀 조율을 잘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물 관리에 상당한 중요한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각 도시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홍수도 막으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산업으로 연결시키기까지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얼마나 실천을 구체적으로 잘 해내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물 얘기했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